안녕하세요. 2024년 동계 논문 세미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석사과정 하윤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기 위해 인트로덕션을 구성을 하였고,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며 마지막 컨클루전에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티처는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가진 복잡한 모델입니다. 이는 최고 성능을 보이지만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한된 환경에서는 배포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의 지식을 받는 단순한 모델입니다. 이는 배포하기에 용이하며 인퍼런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티처보다는 다소 성능이 떨어집니다. 개념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간단한 실제 활용 예시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2019년에 뉴립스에서 발표된 디스틸 벌트라는 모델인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버트는 자연어 처리 NLP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러나 버트와 같은 대규모 모델은 많은 계산적인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와 같은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을 가진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구글은 사용자의 질문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하기 위해서 모바일 검색 엔진에 버트 모델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버트 모델의 지식을 보존하면서도 모바일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경량화된 모델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식 중류 기법을 활용하여 거대 언어 모델인 버트를 경량화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장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텍스노미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그중 오늘 제가 발표할 두 논문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처음 출연시킨 논문과 자기 자신이 티처이자 스튜던트 모델인 셀프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유립스에서 2015년에 발표되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처음 소개한 논문입니다. 2024년 2월 19일 기준 17,897회 인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모티베이션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로 데이터로부터 구조 수출이 용이하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대 모델로 트레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을 트레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트레인된 모델들의 앙상블 또는 강력한 레귤러라이저로 학습된 하나의 엄청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방법 1에 이 앙상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앙상블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기에 컴퓨터 자원적으로 너무 비싸서 배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앙상블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앙상블과 같은 거대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로 전달을 하는 기법입니다. 훈련된 복잡한 모델로부터 지식을 증류하여 배포에 적합한 모델로 전달이 가능하게 해서 적은 계산 비용을 들이면서 앙상블과 같은 거대 모델에 준하는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큰 모델로부터 작은 모델로 지식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신경망과 손실함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 보이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신경망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핵심 개념 두 가지인 소프트 라벨과 템퍼레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 타겟이라고도 불리는 소프트 라벨은 거대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작은 모델의 전수,
즉 복잡한 모델의 클래스 확률을 사용해서 작은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소프트 라벨과 하드 라벨의 차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소프트 라벨은 쉽게 말하자면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입니다. 예를 들어 개, 고양이, 사람에 대한 확률이 0.5, 0.2, 0.3인 경우입니다. 하드 라벨은 쉽게 말하자면 원화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 사람에 대한 결과가 1, 0, 0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높은 엔트로피의 소프트 라벨을 사용하면 하드 라벨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보통 모델을 학습할 때 이 아래 그림의 하드 라벨 1, 0, 0과 같은 형태로 정답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습한 모델로 추론을 해보면 그 모델의 결과값을 소프트맥스 함수로 보내서 나온 값은 소프트 라벨로 0.9, 0.0999, 0.0001과 같은 이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여러 클래스의 데이터를 살펴본 모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진은 90% 정도는 고양이 같은데 약간 9.99% 정도는 개 같기도 하고 털 같은 질감이 미세하게 0.01% 정도 소 같기도 하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기존 정답 데이터보다 소프트 라벨이 갖는 정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내주는 게 학습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더 작은 모델인 스튜던트 모델에 학습을 시킬 때 이 사진은 고양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과 이 사진은 거의 고양이인데 약간은 개 같기도 하고 아주 조금은 소의 느낌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결과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트 라벨을 알려줄 때 앞선 그림의 경우 소라는 클래스의 값은 매우 크기가 작아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템퍼레처라는 변수입니다. 여기 왼쪽의 식을 보시면 기존의 소프트맥스 수식에 파라미터 t를 추가해서 작은 값도 조금 더 잘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t는 1인 경우 기존의 소프트맥스와 같다고 보면 되고 논문에서는 t 값이 2에서 4 정도일 때 디스틸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논문에서 말하는 이 t의 범위가 실험에서 나온 값으로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범용적으로 t의 범위를 알려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만 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코드를 구현해서 템퍼레처의 영향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 결과는 0.3, 2.9, 4.0이라는 로직 값이 나왔을 때 원래 소프트맥스와 소프트맥스의 t값을 2, 3으로 줬을 때의 결과입니다. 즉 t값이 늘어날수록 원래 컸던 값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원래 작았던 값들을 상대적으로 커지며 이 방식으로 논문에서는 기존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을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앞선 핵심 개념인 소프트 라벨과 템퍼레처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구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두 가지 오브젝티브 펑션인데요. 가장 먼저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잘 학습된 티처 모델의 소프트 라벨과 스튜던트 모델의 소프트 프리딕션을 비교합니다. 또 스튜던트 로스는 템퍼레처는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스튜던트 모델의 하드 프리딕션과 오리지널 하드 라벨을 비교하고 티처 모델의 손실값과 스튜던트 모델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더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한된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통한 간단한 엠리스트 실험한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 플러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모두 동일한 두 개의 히든 레이어와 렐로의 구조를 가져왔는데 베이스라인 플러스는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파라미터 수를 더 늘리고 드랍아웃과 인풋 지터링 옵션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적용을 위해서 학습된 베이스라인 플러스 모델로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의 소프트 라벨을 생성하고
원래의 하드 라벨과 함께 활용을 해서 아키텍처가 베이스라인과 동일한 구조로 학습했더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기존 모델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도 그게 3인 줄 알 수 있을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 학습을 한 결과 숫자 3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아예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테스트 에러가 109이고 테스트셋에 있는 3 중에서 1.4%를 제외하고 다 맞추었다고 합니다. 모델은 학습 도중에 3이라는 이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소프트 라벨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 앞의 실험에 이어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카테고리를 없애고 학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7, 8 데이터만 남기고 진행을 했는데도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87%의 테스트 어큐러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으로 엠리스트라서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이 대응으로 보여준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한 스피치 레코그니션의 실험입니다. 약 2000시간의 영어 음성 데이터를 사용하고 8개의 히든 레이어, 14,000개의 레이블이 있는 소프트 레이어가 있는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파라미터 초기화를 다 다르게 랜덤하게 한 10개 모델을 앙상블한 결과와 한 개 모델의 베이스라인 디스틸레이션 결과입니다. 본 논문의 설명으로 볼 때 10개의 모델을 별도로 학습을 했다고 하니까 10개 모델을 따로 학습하고 각 모델의 소프트 라벨을 수집해서 디스틸레이션에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결과와 같이 사이즈가 큰 데이터셋에서도 이 논문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 자원 면에서도 별 부담 없이 앙상블의 효과를 거둘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주요 목표는 매우 큰 클래스 수를 가진 데이터셋에서 앙상블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총 계산량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데이터에 대해 훈련된 하나의 일반적인 모델 제너럴리스트 모델과 매우 혼동하기 쉬운 클래스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특화된 여러 전문가 모델, 스페셜리스트 모델로 구성된 앙상블을 사용했습니다. 각 전문가 모델은 특정 부분 집합의 예시에서 높게 풍부한 데이터에 대해 훈련되었습니다. 전문가 모델의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 각 전문가 모델은 일반 모델의 가중치로 초기화되었고 그 후 특수 부분 집합의 예시들과 훈련 세트의 나머지 부분에서 무작위로 샘플링된 예시들을 반반으로 사용하여 훈련되었습니다. 또 소프트 라벨을 사용하여 일반화 성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험 결과 전문가 모델을 포함한 앙상블은 기본 시스템에 비해 테스트 정확도에서 1.1%의 상대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JFT 데이터셋에 대해 61개의 전문가 모델을 훈련시켰으며 각 모델은 300개의 클래스로 훈련을 시켰을 때 전문가 클래스 집합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모델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클래스를 다루는 전문가 모델이 더 많을수록 정확도 개선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독립적인 전문가 모델의 훈련은 병렬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계산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앞서서 실험을 한 엠리스트 결과는 엠리스트에서 적은 데이터셋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실험에서는 음성 데이터셋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전체 중에서 3%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하드 레이블만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트레인 어큐러시는 베이스라인보다 더 올라가고 테스트 어큐러시는 훨씬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3%라도 소프트 라벨을 사용했을 때는 트레인 어큐러시는 조금 올라가고 테스트 어큐러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소프트 라벨이 레귤러라이저를 역할을 할 수 있고 3%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얼리 스타핑을 고려하지 않고 정확도에 수렴시키는 등 충분한 활용 가치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ICCV에서 2019년 발표되어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2024년 2월 19일 기준 755회 인용되었습니다. 간단히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자면 높은 성능과 빠른 응답 시간을 위해 과거에는 자원을 적게 쓰는 모델 컴프레션 방법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 방법들 중에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앞서 처음에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이 기법은 대용량의 티처 모델에 가깝게 스튜던트 모델을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가끔은 티처보다 더 성능이 좋을 정도로 스튜던트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이 컴프레션과 빠른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어 모델 컴프레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식 전이의 비효율성 문제와 적절한 티처 모델의 설계와 학습이 어렵다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즉, 티처보다 좋고 차별화된 스튜던트 모델을 거의 볼 수 없으며 현존하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프레임워크로 티처의 베스트 아키텍처를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굳이 티처를 따로 설계를 하지 않아도 스튜던트 모델의 직접적인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5가지 CNN 실험을 했을 때 평균 2.65%의 정확도 향상이 된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효율성 트레이드오프가 적용이 되지 않아 자원 제한적인 엣지 디바이스에서 싱글 네트워크로 적용할 때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CNN이 발전하면서 성능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모델의 구조보다는 크기와 관련이 되었는데 이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지만 비용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전체 모델 구조입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핵심 모델 구조와 디스틸레이션으로 스튜던트 성능을 높이는 3가지 로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모델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조는 딥 섹션이라고 불리며 타겟 CNN이 몇 개의 섹션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4개의 섹션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쉘로우 섹션이라고 불리며 각 딥 섹션에서 파생되었고 학습 시에만 구동이 되어 바틀넥 레이어와 FC 레이어로 구성되어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형성합니다. 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스는 각 학생 클래시파이어의 소프트맥스와 트레인 데이터셋 라벨을 크로스 엔트로피했습니다. 두 번째 로스는 교사 소프트맥스와 각 학생 클래시파이어의 소프트맥스를 KL 다이버전스한 로스 펑션입니다. 이 로스 펑션의 목적은 모든 학생 클래시파이어의 소프트맥스가 교사 소프트맥스와 가까워지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로스는 교사 피처맵, 각 학생 클래시파이어의 피처맵에 L2 로스를 한 로스 펑션입니다. 각 바틀넥에 있는 학생 클래시파이어의 피처맵들이 교사 피처맵에 가까워지도록 하여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토탈 로스는 이 3가지 로스를 전부 더하여 계속 갱신을 합니다.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코드는 이 모델의 공식 코드인데 이 코드에서도 보시다시피 단순히 3가지 로스를 모두 더하여 토탈 로스를 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 모델로 본 논문에서는 총 4가지 실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사이퍼백과 이미지넷으로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그 결과 모든 신경망을 셀프 디스틸레이션으로 했을 때 평균 2.65%와 평균 2.02%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경망 깊이가 깊을수록 베이스라인에 비해 더 많은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나이브한 앙상블은 사이퍼 100에는 긍정적이고 이미지넷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는
분류기의 깊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의 깊이가 이미지넷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스튜던트가 동일한 자원과 저장 공간일 때 정확도가 얼마나 향상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시작으로 실험이 되었습니다. 기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핀넷, AT, DML과 같이 다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정확도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모든 디스틸레이션 메서드들이 바로 스튜던트를 학습하는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좋지만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별도의 티처가 없는데도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으로는 디플리 슈퍼바이즈드 넷과 셀프 디스틸레이션과의 정확도 성능 비교입니다. 모든 클래시파이어에서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DSN보다 성능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쉘로우 클래시파이어들이 셀프 디스틸레이션으로부터 이득을 많이 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버틀넥 레이어가 쉘로우와 딥 클래시파이어의 충돌을 막아주는 것, 즉 각 클래시파이어별 더 특징적인 피처를 추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딥 클래시파이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험으로는 몇 번째 쉘로우 클래시파이어일 때 기본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 확인을 해본 실험입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지 뉴럴 네트워크 모두에서 클래시파이어가 세 번째일 때 베이스라인 성능을 넘고 클래시파이어가 두 번째일 때 평균 3.16의 가속 비율과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3.3%의 어큐러시 로스를 띄었습니다. 즉, 여러 분류기가 하나의 기본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추가 계산 부담을 지지 않고도 전체 정확도가 개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다양한 기능과 같은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한 몇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여러 실험을 통해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플랫 미니마에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즉 일반화가 더 잘 되도록 하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며 더 깊은 분류기에서 더욱 특징적인 피처들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플랫 미니마에 잘 수렴시킨다는 것에 대한 증명인데요. 간단히 플랫 미니마와 샤프 미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플랫은 손실함수의 최소값이 평평하고 넓어서 일반화 성능이 더 좋습니다. 반면에 샤프는 손실함수의 최소값이 좁고 깊고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플랫 미니마일 때 트레인과 테스트의 격차가 작은 반면에 샤프일 때는 트레인과 테스트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셀프 디스틸레이션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했을 때 플랫과 샤프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셀프 디스틸레이션으로 모델을 트레인할 때 더 플랫했고 노이즈가 매우 높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어큐러시와 더 낮은 로스를 달성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아무리 일반화 성능이 좋아도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심각하면 트레인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실험입니다. 이 피겨 5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피겨 5의 B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즈블럭이 초반일 때 그레디언트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실험에서는 각 클래시파이어에서 피처들 간의 거리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더 클래시파이어가 딥할수록 각 피처들끼리 클러스터가 더 잘 되고 쉘로우 클래시파이어에서 거리 변화가 더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발표의 마지막 컨클루전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논리지 디스틸레이션과 셀프 디스틸레이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논문은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함께 적용하여 WACB에서 2022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2024년 2월 19일 기준 27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컨티뉴얼 러닝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한 방법론입니다. 이는 ICCV에서 2021년에 발표가 되었고 2024년 2월 19일 기준 223회 인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과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적용된 논문입니다. 이는 와일리라는 저널에 2022년 게재가 되었고 2024년 2월 19일 기준 86회 인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다양한 연구 분야의 도구로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타임 시리즈에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된 연구가 적어 보여서 이와 관련해서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